안녕하세요. 세대를 잇고 남북을 잇는 특별한 강의 이수다. 오늘의 강연자 하승희입니다. 오늘은 음악과 미디어에서 그 남북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거기서 나타나는 북한은 그리고 통일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 곡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는 한 곡은 남한의 음악, 한 곡은 북한의 음악입니다. 어떤 음악이 남한 음악이고 북한 음악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악이 북한 곡으로 들으셨나요? 정답은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최근에 발표했던 북한의 김옥주 배우가 부른 노래인데요. 두 번째 곡은 남한의 대중가수였죠. 유명한 대중가수인 투투, 혼성그룹의 투투라는 그 그룹이 부른 그대 눈물까지도라는 노래였습니다. 1994년에 발매가 된 곡인데요. 반주만 들려드렸을 때는 언뜻 들으면 멜로디는 비슷해서 비슷한 노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퀴즈를 낼 때는 한 번씩 헷갈리기도 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노래의 세월은 30년이라는 그런 간극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음악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2007년입니다.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그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또 유명한 바이올린이죠. 36억 원에 달한다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품 악기를 들고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데 거리의 악사처럼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채 또 허름한 복장을 한 채 1시간 가까이 연주를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지하철 역사 내에 들리지만 그동안 1시간 동안 연주하는 동안 1000명 이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연주에서 잠깐이나마 걸음을 멈춰서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7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북한 음악을 들을 때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지 않은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북한 음악을 생각할 때 소위 촌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음악도 많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가사는 그 지도자를 이제 찬양을 하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고정적인 반면에 형식은 아주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화한 모습도 아무래도 우리의 지난 과거의 1990년대의 그런 트렌드처럼 뭔가의 그 변화의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분단 이전에는 같은 음악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은 각각의 체제에 따라서 음악도 다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만은 그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를 수용을 하고 개인도 음악을 생산을 할 수 있으면서 또 민간 중심으로 상업 음악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서 또 국가 주도로 음악이 생산되면서 개인이 음악을 자유롭게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검열과 통제도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를 하는 반면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아주 고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북한과 남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과 북의 애국가도 다른데요. 북한은 2023년 그 12월에 두 개의 국가를 선언을 하면서 애국가에서도 가사를 기존의 삼천리를 이 세상으로 바꾸는 등 애국가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고 제목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라고 이제 국호를 붙인 제목으로 바꿔서 남과 북의 애국가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중가요의 주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남한은 이제 사랑과 이별,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 조국, 수령으로 주요한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한에서는 사랑과 이별만 부르진 않지만 북한에 주요하게 있지 않은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북한에 있어서도 사랑과 이별을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결국은 그 가사 내용에 있어서는 당이나 조국이나 수령 그런 우상화의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남과 북의 노래가 다르게 발전이 되면서 또 남과 북의 노래들이 서로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법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근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인해서 남한의 노래들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만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부르죠. 남북 교류에서도 많이 불린 노래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입니다. 1947년에 3.1절 기념의 어린이 노래극으로 그 독립의 날의 수록곡에 포함이 된 노래인데요. 이 곡은 이제 분단이 되면서 제목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게 되고요. 당시 국민학교 5학년 음악의 교과서에 수록이 되면서 전해집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그룹 들국화를 통해서 민중의 노래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또 1990년에 개최된 송년통일 전통음악회에서도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예술단이 남한에 방문해서 특별 공연을 해서 합동무대를 열었을 때도 남측 가수 우리 측의 이제 서현과 소녀시대 서현 가수와 북측의 이제 예술인들이 또 합창을 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소원, 이 곡은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물론이고 또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상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청소년 대상 통일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많이 전해진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통일 문제를 좀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은 또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비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일 문제를 민족 동질성에 기반해서 어떤 당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라던가 실리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구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때면 학생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어봤느냐, 이 가사에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만큼 나는 경험을 했지만 상대방은 또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세대 간 소통에서의 문제, 간극에서의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노래 가사에 함축된 통일의 의미도 있죠. 그런 상징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노래들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함께 불렀던 노래들도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또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우리의 소원 이 노래뿐만 아니라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요. 이런 노래들이 상징적인 노래들이 있는데요. 남북이 만날 때마다 교류를 할 때마다 이 노래들은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잊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북의 음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1985년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으로 인해서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민족 통일음악회, 송년통일 전통음악회 이렇게 전통음악을 주로 초기에는 남북 교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분단 이후에 처음 만나서 서로의 음악을 특히 전통음악을 마주했을 때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너무 다른 음악에 서로 놀라고 맙니다. 1985년에 있었던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에서는 우리의 전통음악 그리고 북한의 우리의 전통음악에 해당하는 민족음악을 서로 보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더 일찍 악기 기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국악기라고 한다면 기존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그렇게 가치로서 계속 발전해 왔다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음악을 발전하는 그런 시각 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의 악기 기량 이 우리의 전통을 훼손했다라고 봤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과거의 음악만을 하고 있다라고 서로를 비난하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서로 남북 교류의 지점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서로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대중음악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는 방송사가 주도로 남북 공연 교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남한의 대중 가수들이 그리고 북한에서의 그 시기에 주로 활동하는 그런 연주단들이 함께 만나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진행된 공연이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특별 공연으로 남한에 방문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뒤이어서 우리나라의 그 남은 예술인들이 북한에 방문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공연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대중음악의 교류가 계속 지속된 가운데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통일 앨범 동인이라는 그런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노래 10곡이 들어있는데요. 이 곡을 우리나라의 많은 대중 가수들이 참여를 해서 이 곡을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곡이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저작권에 합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앨범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남북음악 교류를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법으로 인해서 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남한의 노래, 또 남한에서 북한의 노래, 북한에서 남한의 노래를 자유롭게 부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만나서 합동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분단 이전에 함께 불렀던 계몽기 가요라던가 민요라던가 아니면 남북이 교류를 통해서 합동으로 만든 창작곡이라던가 기존의 남북음악 교류에서 좀 활용되었던 그런 레퍼토리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남한에서는 우리 남한 내부에서 창작 공모를 해서 통일 창작 공모 가요제라던가 기념 앨범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통일 동요, 종교 관련 행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들
이제 자체적으로 창작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그 노래의 창작 의도나 그런 배경이나 그것도 가사 내용에서 사상성이나 정치성이 배제된 곡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곡들이 아무래도 전체 곡의 10%도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찾기가 참 어렵죠. 아무래도 남한에서는 그 이제 북한의 사상성이 있는 가사들이 문제가 될 텐데, 북한에서는 뭐 또 다양한 그런 장르라던가 어떠한 그런 컨셉들, 뭐 의상에 있어서도 북한 자체적으로 뭐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남북 교류에서 보완이 어떻게 되냐면, 남한에서는 이제 사상성이 있는 가사들은 제외하고 기악곡으로 연주를 한다거나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개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한의 대중가수가 노출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상 변경이라던가 보완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면서 여태까지 남북 교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언제까지 불러야 할까요? 새로운 통일 음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통일부에서도 2015년부터 통일과 평화 등을 소재로 한 이런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참여, 관심을 독려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그런 통일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5년부터는 통일송을 제작하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유니뮤직 레이스라는 통일가요 창작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이 시작이 되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통일음악은 어떤 가사를 담고 있을지, 어떤 제목을 담고 있을지 한번 본다면요. 하나, 함께, 다르지 않음, 또 통일은 새로운 기회로서의 통일, 또 우리의 소원, 맹목적인 또 통일의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작된 통일 동요에서도 제목만 보더라도 통일은 상상을 하거나 평화로운 통일, 그리고 꿈꾸는 통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가능하잖아요. 랩이나 힙합 장르에서도 북한이나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적대관계, 또 열등한 존재로 무시를 한다거나 북한 지도자를 거론을 하거나 북한은 접근 불가의 영역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또는 북한 사투리라던가 언어를 활용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인가요 장르에 있어서도 통일은 이제 염원, 그리움, 그리고 이상과 실향의 아픔이 대상이 되고요. 아리랑과 한, 그리고 남남북녀, 또 새로운 희망의 미래라는 이런 키워드로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북한 음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색동 저고리에 과잉된 표정을 짓고 그런 몸짓을 하고 있는 그런 꽃봉오리 예술단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2000년 평양 학생 소년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해서 공연을 한 이후로 실제로 꽃봉오리 예술단이라는 개그 소재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나 SNS에서 짧은 영상이라던가 그런 사진, 문구가 화제가 돼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어떤 여러 문화들이 파생이 돼서 퍼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밈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작물이나 콘텐츠의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한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북한 음악이 밈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소재와 표현 방식에서 이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북한 콘텐츠를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북한의 지금 현재의 현실을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의 현실을 보는 그런 통로나 경로는 아무래도 북한 자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미디어일 겁니다. 우리는 그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전해지는 북한의 뉴스들은 아무래도 북한이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라고,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 전해지는 그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린이들의 과장된 표정이라던가, 북한 음악이라고 한다면 아코디언 합주나 어떤 이제 북한 식당의 공연, 이렇게 특정 일부의 음악이 북한 음악으로 대표되어서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고착화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남북이 통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흔히 연주하는 악기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코디언 악기 연주도 함께 배워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노래자랑도 진행이 됩니다. 또 북한 음악에 대한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음악으로서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부하지만 좀 세월이 담겨져 있는, 또 모두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통합의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 뉴스를 접할 때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접하고 또 TV를 통해서도 접하지만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체를 활용을 할 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주민들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들이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보지 못하지만 국제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그런 대선전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계가 아주 뚜렷한데요.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활용하고 자주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대외 선전 매체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뉴미디어를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의 이제 플랫폼 변화에 따라서, 또 본격적인 유튜브 플랫폼이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필요성의 인식에 따라 북한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대선전 매체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 사이트에서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전선동 전략의 변화를 조금 추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은 2019년입니다. 이때 김정은의 서한에서 형식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도식과 경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전에 있어서도 형식주의를 퇴피하라, 극복하라, 그리고 참신하게 전개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북한에서도 많은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연결이 금지되어 있고요. 하지만 북한 내부만 연결이 되는 그런 인트라넷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SNS들의 접근이 제한이 되겠죠. 하지만 2019년부터 북한 주민이 주체가 돼서 북한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주민이 개인 계정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아무래도 북한 당국의 주도로 어떤 의도하에 계획이 되었던 어떤 선전 전략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첫 게시물이 2019년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게시물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것은 영어 버전이 있고 또 중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송출이 이원화돼서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이제 특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고려해서 뭐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주요 시청자들이 이제 중국인 시청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주로 브이로그라는 그 당시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트렌디한 그런 형식들을 차용을 해서 일상생활을 소개를 하고 또 주요 관광지라던가 직접 문화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뭐 러시아어, 프랑스어까지 다양한 내레이션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구글 정책의 위반으로 모든 이제 유튜브는 계정이 차단이 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또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도록 그런 계정들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요? 다양한 유튜버들이 나와서 평양을 소개를 하는데요. 주로 여성과 아동이 중심이 됩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었던 유튜버 중에는 평양에 사는 11살 송아라는 어린이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유튜브가 업로드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해리포터의 팬이고 영국식 영어를 구사를 하면서 또 영어 자막을 달게 됩니다. 이렇게 시청자에게 또 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친밀감을 유도를 하고요. 또 셀카봉으로 촬영을 하거나 핸드폰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연출이다, 기획되었다, 북한 당국의 이제 주도로 기획된 콘텐츠다라는 것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뭔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조금은 불완전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외부 개입이 없는 개인의 채널이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자기소개를 하거나 이제 평양의 그런 주변들을 일상생활을 소개를 하거나 당시 코로나 시기였을 때는 팬데믹 시기였을 때 코로나 격리의 과정들 여기에서 생활들을 보여주고 또 옥류 아동병원 또 여름에 빙수를 먹는 장면 문수 물놀이장을 가서 이제 수영을 하는 장면 등 다양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지도자의 찬양이라던가 직접적인 우상화가 제거된 그런 일상생활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잠재적인 그 관광객들에게 인식 제고의 계기를 또 마련을 하고 또 신뢰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등장한 것도 유튜브에 어릴 적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현재 인물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을 시키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적인 그런 북한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런 설정, 진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무래도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연스러움을 강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자국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평가를 이런 브이로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함과 또 평범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상들 이런 것들이 또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의 모습, 보통의 모습과 같은 것임을 이제 입증을 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튜브의 브이로그를 형식을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이제 편승과 콘텐츠 형식의 트렌드를 수용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개방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런 보편적인 콘텐츠 형식으로 변화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또 공감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콘텐츠들을 자체 검열을 통해서 또 이제 내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유엔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의 취약 문제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제사회에 편승한 이런 국가적인 면모를 강조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재로 인해서 다양한 계정의 삭제 조치라던가 차단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유튜브 활용이 점차 이제 고도화되고 파편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의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북한 당국이 개입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제 개인 계정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가 또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 속에서 북한 내부의 이런 일상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전체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전선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북한 체제의 특성에 이해 없이 이런 것들을 수용을 했을 때 일부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기획되거나 연출된 부분들을 북한의 진짜 또는 북한의 전체 현실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와의 일방적인 소통, 또 선전 도구로서 유튜브를 선택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더욱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선전 전략이 나타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콘텐츠를 무조건 숨기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콘텐츠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부의 국내 유입 북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식이 주로 차단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내에서 북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해 콘텐츠 접근 불가 안내가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시에는 웹상에서 국내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차단 방식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 이제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유튜브 상의 수많은 계정을 통해서 이것이 북한 당국의 계정이다, 개입된 계정이다라고 특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콘텐츠는 인터넷상 안에서 끊임없이 복제되고 확산되고 또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뉴미디어의 활용이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북한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자료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국민 서비스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목표로 1989년부터 이제 개관이 되었는데요. 특수자료의 관리 방안이 과거에는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정책에서 현재 개방적으로 또 변화를 하면서 특수자료의 이용이 간소화되고 있고 또 현재는 주요 북한 신문 기사 목록 홈페이지가 공개가 되고 또 조선중앙TV 영상 자료도 이용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통일 북한정보 전문도서관인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존속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북한 관련 콘텐츠는 제한적인 접근이라던가 차단 방식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 또한 북한 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검열이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검열이 작동을 하면서 북한 자료는 보면 안 돼.
봐도 되는 자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료 활용에서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이라던가 볼 수 있고 이미 개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기술 발전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로 또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을 하면서 선전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또 AI로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선전 전략이 또 나타날지 알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통일 교육의 측면에서도 북한 콘텐츠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잘 식별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터러시, 또 좀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또 가짜뉴스, 이런 오보들, 또 AI를 활용한 다양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그런 콘텐츠들이 아직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북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이 아무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북한 선전과 정보를 잘 식별을 하고 또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추게 하도록 이런 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이라던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통일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도 노동신문이 이제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가 되면서 또 북한 사이트도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온 간행물이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정보 허가라던가 이렇게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지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누구나 별다른 조치 없이 북한 자료센터라던가 또 이에 다양한 또 주요한 도서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23년에도 이미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통일관이나 대북 간의 정립 차원에서 북한 신문방송 등의 개방을 이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북한 매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콘텐츠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북한의 대내용 매체, 또 대외용 매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중성을 구분을 해서 살펴보고 또 북한 내부의 정치 체제라던가 선전 전략, 또 언론 매체, 또 인트라넷 환경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북한 선전의 의도 또 이런 양상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트라넷 환경에서 가능한 어떤 정보들이 가능할지 또 예를 들면 유튜브에 또 송출되는 정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릴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런 통일교육의 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또 방송뿐만 아니라 출판이라던가 언론, 또 통신, 다양한 그런 자료의 유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대외 선전 매체들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 또 조선중앙통신 이외에는 북한 주민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만 송출하게 되는 이런 대외 선전 매체를 구분을 해서 정보를 파악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외 선전 매체의 정보들은 북한 당국이 주도로 해서 국제사회에 내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 담긴 메시지는 북한 당국이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정보들로 이런 정보들은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는 기초 정보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현재 북한 콘텐츠는 북한 당국이 또 정보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던가 영상 기반의 다양한 정보들은 또 편집이라던가 연출로 인해서 출연자 그리고 또 장소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뉴미디어나 그런 언론,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콘텐츠상의 그런
소재, 인물, 배경에 대해서는 진위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재 자체를 그 어떤 북한 동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 북한 체제라던가 선전선동 전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정보들은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어떤 불명확성을 인식을 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을 해서 해당 콘텐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한사회는 그 국가보안법, 또 특수자료 취급 지침, 북한의 저작권법 등으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나타나고 있는데 AI 등장과 함께 또 다양한 정보, 콘텐츠의 생태계 구축에도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정보의 주권 그리고 또 분석 역량과 사회적인 해석 능력 등을 아우르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의 토대를 형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정보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고 활용을 해서 사회적 자산으로서 전환하려는 어떠한 전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북한의 음악과 뉴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남북 통합에 대한 관점으로 또 어떤 통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음악이든 뉴미디어든 북한을 잘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콘텐츠를 무조건 숨기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콘텐츠를 일상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정보의 주권 그리고 또 분석 역량과 사회적인 해석 능력 등을 아우르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의 토대를 형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